더정치 인터뷰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좀 고달프긴 합니다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로 요즘 어디 그 선거 사무실 개소식 예, 후보들이 다니시는 거죠? 예. 아, 오늘도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예, 오늘 뭐 수도권에. 아, 수도권. 예. 네. 전북도 여러 군데 좀 가셔야 되겠네요. 예, 민주평화당이 워낙 어려워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후보들 격려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뭐 트럼프도 그러고 북한에서도 그러고 뭐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막 지켜보는 우리로선 막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뭐 답답하고 이런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문제 워낙 정동영 의원님이 좀 오랫동안 많이 아시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거래를 하기로 네. 결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미 간에 7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대조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큰 거래죠. 빅딜. 저는 이제 큰 그림은 맞춰져 있는 것이고 밀고 당기기 과정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안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 신경전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에 쓴 거래 기술이라는 데 보면 네. 상대를 헷갈리는 게 하는 게 협상의 그 핵심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큰 틀에 빤하게 보이는 거는 재미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뭘까요? 뭘 가지고 지금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하나는 한꺼번에 하자는 거고, 네. 이제 북쪽은 이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네. 말하자면 그 회담 전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all in one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일괄 네. 한 번에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물리적 기술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좀 열었거든요. 열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한 번에 하자는 거고, 이쪽은 단계적 동시적인 건데, 이걸 네. 묶어서 이제 신속한 단계적 해법. 뭐 그게 이제 우리 정부나 또 중국이 중간에 절충하려던 아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네. 자, 조금만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핵화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밟아가는 것이고 또 검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걸까요? 이제 여기 4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먼저 중단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건 뭐 이제 지금 중단 상태죠. 그다음에 동결, 프리징이라고 하지요. 동결. 그다음에 이제 불능화, 네. disabling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 dismantlement 뭐 이렇게 4개의 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뭐 첫 번째 역은 지났고 이제 동결 두 번째 역을 지나고 있는 셈이죠. 오늘 풍계리 네. 핵실험장 폐쇄, 네. 그거는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불능화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북한으로 봐서 지금까지 핵개발 역사 25년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말하자면 뭔가 협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이행하는 조치가 아니라 선행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미국은 북을 못 믿고 북은
미국을 못 믿으니까 둘 사이에 이제 불신이잖아요. 이제 서로 불신하는 상대가 만나서 뭔가를 이루려면 그 전에 신뢰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죠. 그걸 네. 지금 북한이 두 개를 내놓은 셈이에요. 하나는 ICBM. 말하자면 미국이 트럼프 쪽이 제일 그 마음에 걸려하는 게 ICBM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중단하겠다는 거 하나 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장 폐기 보여주는 거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걸 두 개를 내놨다고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한 두 가지 내놓은 셈이에요. 하나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한참 네.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미국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예요. Mutual Respect, 상호 인정.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70년 전에 국가를 창립해서 70년 동안 한 번도 국가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못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이잖아요, 적.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 주권 국가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나 준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종전은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종전 전 상태는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는 적이죠. 적으로 싸우다가 휴전인데 종전한다는 건 이제 적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뒤에 이제 뭐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고 북미 수교로 갈 수 있는 문을 연 거니까 이미 선행 신뢰 조치는 두 개씩 한 거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다가 지금 암초를 만난 거지요. 자, 일종의 보충 질문인데요. 앞으로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 또 지금 있는 핵무기 우리 이제 없다. 이거를 증명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검증. 그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그게 이제 결국 뭐 제일 어려운 문제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래 핵이 있고 뭐 현재 핵이 있고 과거 핵이 있는데 과거 핵은 결국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다 밝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뭐 물리적으로 지하실 어디다 감춰놨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80년대 이후에 북에서 지하시설을 굴착한 것만 한 6천 군데 된다 그래요. 네. 6천 군데. 미국이 거기서 이제 한 의심 가는 지역으로 꼽은 게 한 200여 군데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이 자발적으로 폐기하기 전에는 그건 완전한 폐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군요. 결국 이것도 이제 신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신뢰 문제. 결국 최종적으로 신뢰. 그러니까 필요 없게 만드는 네. 핵이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생존 플러스 알파 생존을 넘어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핵을 감출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 중에 이제 체제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약간 좀 근본적인 의문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체제 보장. 그러니까 아까 종전 네. 부분이 이제 문을 열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공식적인 적이 두 나라였잖아요. 쿠바와 북한. 네. 그런데 쿠바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적인데 제가 그 통일부 장관 하면서 또 뭐 이북에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서 또 북한 지도자들 만나면서 그 눈동자에서 본 게 있어요. 공포입니다, 공포. 아, 그렇습니까? 네. 무서워하는군요.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는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 워싱턴에서 오는 거고 또 하나는 남한 자체가 공포입니다. 남한이. 큰 그러니까, 소리를 그렇게 많이 치는데 나만 허장성세죠. 두려워하나요? 아, 허장성세. 허장성세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비교하면 우리가 미국 그러면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그렇죠. 인구는 7배고 GDP는 한 10배, 12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인구는 2배지만 경제력은 공식 통계로는 45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건 100배 큰 나라예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근데 그 남과 적대 관계고 남쪽에서 북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적의를 갖고 있을 때 그건 공포가 분명하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건 이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전, 그다음에 이제 평화조약,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 그 과정에서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에서 빼주는 거 또 EAR법이라고 그래서 적성국 교역법에서 이제 제외해 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상 국가로 지금은 자갈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포장된 도로로 올라서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망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체제가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우려 해소와 네. 이제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좀 길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90년대 초반에 소련, 중국하고 수교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시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국교 수립까지 가게 되면 이른바 이제 그 교차 승인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하고 미국 또 북한하고 일본이 국교를 맺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가 있고 네. 또 상황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세 번째 시도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왜 세 번째죠? 단군 신화에 빗대면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씹으면서 100일간을 참고 견디는데 호랑이는 튀어나가 버리고 이제 곰이 이제 참아서 나중에 이제 인간이 되고 네. 그게 누가 되죠? 우리 할머니잖아요. 네. 우리 조상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북은 지난 25년 동안 동굴 속에서 국제적인 그 고립과 소외, 폐쇄 속에서 핵과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2000년에 한 번, 2005년에 두 번째 시도했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넓은 광장에 국제사회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수동적이었어요. 사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해서 그 손을 잡고 나오려고 했는데 2000년 11월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 바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5년하고 2007년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역할을 했습니다만 대북 특사로 가서 네. 핵을 내려놓으십시오. 육자회담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서 우리가 관계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에너지 문제, 우리가 남는 전기를 제공하겠소. 어쨌든 그러고 나서 2005년 9.19 핵 포기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조치를 서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어쨌든 네오콘에 의해서 네. 방코 델타 아시아.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있고요. 연장에서 남쪽에서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서 네. 이제 그때 시도는 좌절된 건데 그건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 수동적으로 임했던 거거든요. 본인이 공세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렇군요. 이번 경우는 작년 11월 29일에 ICBM 성공 선언하면서 핵무력 완성 이러면서 1월 1일부터 자기 시간표 그림을 가지고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본인이 선제적으로 쭉 지금 제안해오고 있잖아요. 아버지 때와는 지금 이제 다른 거지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이 저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말이죠. 과거에 이제 2005년에도 그랬듯이 혹시 이번에 미국이나 뭐 일본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별로 남북 사이가 좋아지고도 북미 간에 수교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방해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장난을 쳐서 북한이 개방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짓을 벌일 가능성. 그게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지뢰밭이 4개 있다 그랬어요. 미국에 2개 있고 그다음에 아베 지뢰밭 있고 한국에 있고. 네. 근데 미국의 지뢰밭은 이제 볼턴 볼턴 지뢰가 있군요. 볼턴 지뢰와 그 강경파들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민주당 또 진보 언론 뉴욕타임스를 포함해서 반 트럼프 진영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하는 거는 영 믿op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민주당 그룹은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논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경우에는 영 속으면 안 된다. 위장 평화 공세다. 또 미끼를 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발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워싱턴에 있는 지금 볼턴 지뢰가 하나 터지는 바람에
이번에 출렁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베 회방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탄도미사일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중단거리 미사일.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속지 말라 그런 얘기를 트럼프 귀를 잡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태영호 공사 국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난리를 치고 네. 한 이런 부분들이 지뢰밭이죠. 이걸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참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톱다운 방식, 정상회담 방식은 합의를 이루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네. 합의를 해도 이걸 이제 이행하는 건 어차피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율 기능입니다. 예컨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다 존재 목적이 다른 부서들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 한미 공군 연합훈련 같은 것은 그건 실책이죠. 그건 훈련 규모라든지 홍보 방식에 있어서 얼마든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을 네. 뭐 발표할 때 역대급 훈련을 한다. 이건 안 맞죠. 판문점 선언 이후의 정세와는.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된 것. 이런 것이 지뢰밭입니다. 아직은 우리 정부도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워싱턴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촉진자, 중재자의 역할로서 이걸 이제 봉합을 했단 말이죠. 이 흐름을. 근데 여기서 또 악재 관리를 해야죠.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옛날 얘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에 김정일 위원장 예. 만났을 때 그 핵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그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4단 논법이 있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첫째,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네. 물론 미국도 북한을 안 믿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어진다.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논법이 미국은 두려운 존재다. 두려운 나라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한다. 특히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논리가 그러니 우리가 살려면 생존을 하려면 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미국은 관심이 없다. 들은 채만 태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협상하겠다. 이것이 핵개발의 4단 논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말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죠. 핵무기는 쇳덩어리고 핵무력은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잖아요. 네. 자, 이제 가졌단 말이야. 저는 그 선언을 보면서 협상의 때가 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의 시간표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어떤 그런 뭐 네 가지 논법 이건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봐야 아니 될까요? 북한의 생존론이죠. 냉전, 탈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냉전의 네. 고도, 냉전의 나고자가 돼가지고 사실 역지사지 해보면 지금 살아남기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시대는 집권하자마자 94년에 대기근이 네. 와서 뭐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맹 하나는 붕괴돼 버렸죠. 네. 소련은 없어졌죠. 그렇죠. 또 동맹 하나는 자기들 표현으로는 배신했죠. 남쪽과 손 잡아버렸죠. 통유럽은 뭐 시장을 잃어버렸죠. 등등해서 고립무원의 처지 속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도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전 보장해달라. 그럼 핵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냐. 제가 2005년 6월 17일 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 개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국과 관계가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면 가질 이유가 없지 않냐. 와서 보면 된다. 다 내려놓겠다. 이제 그래서 그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질문을 3번 했단 말이죠. 그래도 국제사회는 믿지 않는다. 당신은 결국 핵을 가질 거다. 또 힘주어서 또 얘기하고 또 동어 반복으로 그래도 남쪽의 보수 세력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턱 나온 말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속으로 무릎을 친 거죠. 이거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최상급 표현이다. 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대 유훈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유효한 하나의 그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표준이라고 할까 이게 됐죠. 그 말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낸 키워드가 됐죠. 선대 유훈이라는 비핵화 의지가. 그러니까 역지사지에 보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목표는 어떤 유기체든 살아남는 거잖아요. 척박한 환경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들은 좀 꿈이 큰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네. 그러니까 생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목표가 삼시세끼 해결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집에서 삼시세끼 드십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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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생존을 해야 삼시세끼 되니까. 집에서 먹는 사람 뭐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몸 굶는 사람한테 그것도 호사스러운 그렇습니다. 목표지만 예. 이제 아들은 그 삼시세끼를 넘어서서 사회주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등장하면서 한 약속이에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전이죠. 4월 20일 날인가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발언도 했어요. 인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삼시세끼는 넘어선 거지요. 그렇군요. 네. 나도 베트남처럼 중국처럼 네. 그렇게 사회주의 부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꿈인 거죠. 잘 살아보겠다. 그렇죠. 네, 아버지보다 훨씬 꿈이 크다. 그리고 이제 정당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3대 세습인데 그렇군요. 네. 3대 세습의 정당성 확보를 밥의 문제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또 북한하고 미국이 너무 친해지는 걸 조금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정세에서 또 중국의 역할 같은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이 사실 많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6년 동안 김정은 등장하고 나서 계속 불편했잖아요. 심지어 작년 말에는 북한 매체들이 대국이라는 것이 줏대도 없이 미국한테 뭐 굽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대놓고 그냥 비난을 퍼붓고 예. 또 뭐 중국은 중국대로 뭐 미국하고 같이 제재 압박을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북중 정상회담 3월 26일 날 첫 번째 했을 때 누가 제안했는가 굉장히 그 초점이었는데 그 만찬에서 본인이 통 얘기하잖아요. 김정은 촉박한 제안을 했음에도 흔쾌히 수락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근데 그 제안한 날짜를 보면은 대개 한 일주일 전이에요. 그 외무상 리용호 스웨덴 갔다 오다가 뭐 제안한 걸로 돼 있는데 3월 19일 그리고 3월 26일 일주일인데 그 아마 북중 관계도 그렇지만 동서양 정상회담 역사에서 일주일 전에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거. 또 두 번째 5월 8일인가 정상회담도 역시 김정은 쪽의 제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한반도에서? 그렇죠. 뭐 지금까지 상상보다 현실이 앞서간 그런 국면이었고 이제 지금은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성적 사고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없고 네. 이제 한반도도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사고에 그런 관성적 사고를 하는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보수 세력들도 이제는 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봐야 실용적으로 실사구시 해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뭔가 우리의 운명을 정말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성적 사고 또는 이제 분단 체제 자체에서 좀 이득을 보는 이런 그렇죠. 세력. 예. 일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베 정부에서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가겠죠. 크게 보면. 그렇죠. 거기는 또 뭐 항상 이속에는 빠르기 때문에 네. 저는 북일 정상회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베는 뭐 정권을 잡은 것도 북한 때문이고 정권을 유지한 것도 북한 때문이고 재선한 것도 북한 덕을 톡톡히 봤기 때문에 네. 바뀐 환경에 조금 허둥거리고 풍계리 지금 거기 바깥 참관단에도 일본은 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북쪽의 그 노련한 관료들은 일본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베 입장에서도 아마 이 국면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것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멀지 않은 시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바로 북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 자유한국당하고 또 이제 일부 신문사 이런 데서 아무래도 요새 좀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고요. 북한의 위장평화 쇼에 속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만 언제까지 이렇게 한눈 감고 살 수 없잖아요. 응? 이제 눈을 떠야죠. 예. 한눈으로 오래 보다 보면 이게 사물을 정확히 못 봐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우리가 지각했잖아요. 30년. 1989년에 몰타 정상회담과 닮은 게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인데, 그 미소 정상이 만나서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 이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적이 아니면, 근데 지금 적인 상태 속에서 70년을 살아왔으니까 이게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적이 아닌 것처럼, 일본이 적이 아닌 것처럼 북도 적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선거 얘기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또 선거 얘기해요? 민주평화당이 아무래도 좀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어렵죠. 같은데요. 지금 광역단체장 중에 좀 뭐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후보 중에? 전북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어느 분이 나오셨죠? 그 임정엽 전 완주 군수인데요. 네. 그냥 군수가 아니라 그 완주군의 농민 2,500명에게 월급을 주는 로컬 푸드를 성공시킨 그 업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 채마밭, 이 상추나 뭐 시금치나 뭐 마늘, 고추 이런 거 갖고 와서 먹고 남으면, 그동안은 뭐 이게 상품화가 안 됐는데, 네. 이것을 이제 그 상품으로 만들고, 이거를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싱싱한 야채를, 또 그 농산물을 싼 값에 이렇게 직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성공시켜서 그 전국적인 모델이 되거든요. 그 밖에도 이제 정말 아이디어가 많은 후보자인데, 그 완주라는 군을 꼴찌에서 거의 1등으로 이렇게 8년 만에 만들어낸 능력을 도민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 반면에 현재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의 광역단체 중에 꼴찌예요. 경제적으로. 국세청이 거둔 국세 중에 240조를 거뒀는데 전북이 2.4조니까 1%예요. 인구는 4%인데 경제는 1%란 말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전북도민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게, 이 전북 밑에 아무도 없어요. 위에가 강원도예요. 아, 그렇군요. 3조 2천. 강원도보다 아래입니까? 강원도가 인구가 적잖아요, 훨씬. 그렇습니다. 강원도 위에 있는 게 충청북도예요. 여기에 이제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 위에 전라남도는 까마득하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열패감과 그 이른바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후보의 경쟁력, 또 피폐한 경제 상황, 최근에 이제 군산에 조선소가 닫았고 자동차가 닫았고, 전라북도는 대기업 공장이라는 게 3개예요. 조선소, 자동차, 그다음에 현대버스 있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닫아버려서 그 지역의 쇼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바꿔라, 다 바꿔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민주평화당이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평화당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낙관하십니까?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뭐 어쨌든 의미 있는 근거, 의미 있는 지지, 뭐 광역단체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뭐 전라북도를 한번 치열하게 경쟁해보고, 기초단체장도 광역 기초의원들을 좀 건져서, 지금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정의당하고 같이 만들었죠. 숫자는 적지만
또 거기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풀어주지 않아서 당적은 못 옮겼지만 같이 행동하는 분들까지 하면 24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원 구성에서부터 사실은 이 좌우할 수 있어요.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 저는 6.13 이후에도 나름대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하고 같이 연정 같은 걸 구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있지요. 있지만 그것은 이제 권력을 나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제 철학이나 의지가 수반돼야 하는 것이지 독점하겠다, 그냥 혼자 하겠다 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연합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DJP 정도죠. 네, 네. 권력을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고 대통령제 권력 운영은 되게 청와대 단독 권력 운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라서 연정이 그렇게 쉬운 그런 실험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인터뷰 이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계 계시다가 정계 진출해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하신 성공했나요? 성공하셨죠.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셨고, 근데 언론 기자를 하시다가 정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언제가 더 좀 행복하신가요? 일상의 행복은 적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자할 때는 특종도 하면 기쁘고 또 별 부담이 없잖아요, 정신적. 근데 이 정치는 보니까 선거의 연속이더라고요. 선거의 연속이고 또 선거는 뭐 항상 이길 수 없는 거니까 선거에 질 때는 또 상처가 깊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표 같은 건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불평등 문제 해소,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이 두 가지에 정치를 하는 한 제 역할이 있다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한 1분 이내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6.25가 끝난 게 53년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7월 27일이에요. 27일인가요? 예. 7일, 7 같은데요. 뭐 휴전 협정일인데요.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반드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세상에 나온 날이에요. 아, 그날 예. 출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휴전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제 나름대로의 이 소명 부여라고 할까요? 뭐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사가지고 평양 거쳐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만주로 시베리아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가고 또 자유롭게 사람이 돈이 물자가 오고 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결정적인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역사의 신이 지나갈 때 그것을 옷자락을 움켜쥐어야 한다 뭐 이런 경고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하여튼 작은 역할이나마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